자, 지금부터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그 전에 아까 이야기 안 한 두 가지를 잠깐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열단은 신채호의 조선혁명선언을 지침으로 활동을 합니다. 신채호는 이제 대표적인 역사학자라고 할 수 있는데, 일제시대에 그 사람이 썼던 조선혁명선언을 지침으로 한다라는 것과,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건국강령 아까 이야기했었죠. 조서왕이 삼균주의에 입각한 이 건국강령은 정치, 경제, 교육에서의 균등을 주장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교육에서의 무상교육을 주장했다라고 나와 있을 텐데, 무상교육도 되고 의무교육도 돼요. 의무교육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정부 수립 과정 볼 텐데,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에 한국광복군이 있었습니다. 기억이 날 거예요. 활동 내용 기억을 하라고 했었죠. 첫 번째가 일제 선전포고를 했다. 두 번째가 영국군과 함께 인도 미얀마 전선에서 활약을 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 작전을 하려고 시도했다. 국내 진공작전을 하려고 시도했다. 미국 투스부대의 지원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실행에 옮기진 못하죠. 왜냐? 일본이 그 전에 항복을 해버리니까. 뭐 때문에? 일단 이거는 이제 2차 세계대전의 태평양 전쟁을 잠깐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자, 일본이 진주만을 습격을 하면서 태평양 전쟁이 발발이 됩니다. 근데 이때 이제 처음에는 일본이 굉장히 유리했지만 미드웨이 해전 이후 일본이 우세를 점하게 돼요. 자, 그런 가운데 미국이 계속해서 일본에게 항복을 요구하지만 항복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최후의 수단으로서 원자폭탄 2대를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터뜨리게 됩니다. 이제 코드명이 이제 히로시마에 터뜨렸던 핵 이름이 이제 리틀보이고, 나가사키에 터뜨렸던 핵 이름이 이제 팬맨. 네, 코드명이죠. 어쨌든 이 두 개의 원자폭탄으로 인해 일본은 무조건 항복을 하게 되고, 여기에서 이제 일본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이 굉장히 증가하게 되죠. 왜냐면 이제 일본에 상륙해서 극동 군사재판을 열게 되니까. 이런 가운데 이제 어쨌든 8월 15일에 해방, 광복이 되게 되죠. 자, 이런 가운데 이전에 이 미국의 핵을 터뜨리기 쯤에 소련이 이제 대일 참전을 선포합니다. 선전포고를,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고 대일 전선에 참여를 해서 남하하고 있었어요.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일본이 항복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남북으로 이제 다른 국가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3파선을 긋고 위쪽에는 소련이 들어가고 아래쪽에는 미국이 군대를 진주시킵니다. 군대가 들어온다라는 이야기죠. 명목상은 누구를 감시하기 위해서냐? 바로 일본을 감시하기 위해서입니다. 일본을 감시하고 이 한반도 내에 남아있었던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목표로 들어온 것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가운데 광복이 됐죠. 많은 사람들이 환영에 이제 태극기를 들고 막 여기저기서 만세 운동을 하게 하고 있던 이 와중에 미국, 소련, 영국의 외상들이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를 열게 됩니다. 이 당시는 한반도는 굉장히 혼란한 상황이었지. 왜냐면 정부가 없었고 이제 조선 총독부의 주요 인물들도 다 일본으로 본국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원래 그 전에 이제 여운형이 주도를 했던 건준이 조선 건국준비위원회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미군정이 들어오면서 인정을 안 하게 돼요. 어쨌든 이제 정부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한 상황이었고, 이때 이제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가 열린 겁니다. 외상이라는 뜻은 외교관 대장, 외상 우리나라로 치면 외교부 장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외교의 대표들이 모인 거고, 자, 미국, 소련, 영국이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의 내용 살펴볼 텐데, 한반도에 임시 민주정부를 세운다 라고 나와 있고, 자, 그래서 이를 상의하기 위해서 미소 공동위원회를 연다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의 반발을 가장 산 건 바로 이 최대 5년간의 신탁 통치가 굉장히 많은 반발을 가져오게 됩니다. 자, 이때 좌익, 약간 사회주의 계열은 처음에는 반대를 하다가 나중에 찬성으로 돌아서게 돼요. 우익은 처음부터 민족주의, 자본주의 계열은 이제 반대를 했었고, 그렇다면 좌익은 왜 찬성할 것일까?
신탁 통치가 핵심이 아니라 한반도에 민주정부를 세운다는 것이 핵심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찬성을 한 것이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립니다. 근데 이 열릴 때쯤이 미국과 소련 간의 냉전체제가 굉장히 감정이 안 좋아지고 있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제대로 이야기가 될 리가 없었겠죠. 자, 여기에 이제 또 미국은 모든 단체가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 우익을 노린 거고, 소련은 신탁 통치 찬성하는 세력만 참여해야 된다. 좌익을 노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동상이몽이었던 거죠. 서로 그러니까 생각하는 게 달랐기 때문에 이 회의가 잘 될 리가 없잖아요. 어쨌든 결렬되게 됩니다. 자, 근데 이런 가운데 이승만이 정읍에서 이런 발언을 하게 됩니다. 어차피 다 통일된 정부, 민주정부를 세울 수 없을 바에는 차라리 남한만의 단독정부를 세워야 된다라는 발언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정읍 발언인데, 이에 이대로 가다간 또다시 분단이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여운형과 중도 좌익의 여운형과 우익의 김규식이 좌우합작 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좌우합작 운동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은 이승만의 정읍 발언과 그리고 미소공동위원회 결렬 그리고 냉전 심화 뭐 이런 내용들 때문에 이 좌우합작 운동이 열리게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근데 이런 가운데 이제 여운형이 암살을 당해요. 자, 암살을 당해서 이게 좌합작 운동도 엄밀히 따지면 흐지부지 끝나버리고 맙니다. 자, 그리고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도 결렬이 되게 되는데, 그래서 이 미국은 이 한반도 문제를 국제연맹이었던 유엔에 넘깁니다. 자, 그래서 유엔은 남북 총선거를 통한 정부 수립을 결정을 하게 되죠. 인구수에 따라 총선 지금도 총선 같은 거 있잖아요. 국회의원 뽑는. 그러니까 인구수에 따라서 국회의원 뽑는 선거를 진행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근데 이게 누가 거부를 하느냐? 소련과 북한이 거부를 하게 되죠. 왜냐? 인구수가 어디가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남한이 더 많으니까, 남한이 더 많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우리가 불리하다라고 해서 결국 소련과 북한이 거부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엔은 또다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가능한 지역만 해도 먼저 선거를 해서 결정을 해라. 그래서 결국 남한만의 단독 선거가 결정이 되는데, 이에 김구가 이렇게 가다가 우리 진짜 분단된다 라고 하면서 남북 협상을 시도하게 되죠. 김구와 김규식이 평양으로 가서 직접 이때 당시 이제 이미 삼발토 이북 지역, 지금의 북한 지역은 이미 김일성이 이제 다 장악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김일성과 김두봉, 쓰리봉 중 하나죠. 이 사람들과 협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든. 그러니까 이제 분단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갔지만, 솔직히 말해서 김일성은 다른 목적이 있었지. 전에도 이야기했었지만 김일성은 사회주의 국가를 만드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자기의 입지, 그 명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 김구를 초대를 한 거예요. 김구를. 왜냐면 김구는 그래도 임시정부를 이끌었던 인물이기 때문에 나는 김구와 관련이 있다. 우리는 김구는 우리에게 우호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또 지지율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아무튼 그런 목적으로 불러들인 거라고 했었어요. 김일성은. 근데 김구는 진짜 분단 막기 위해서 간 건데, 근데 어쨌든 둘이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도 제대로 될 리가 없었겠죠. 실패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제주도에서 공산당과 관련된 4.3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4.3 사건. 이 사건에 대한 좀 말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처음 시작은 공산당 때문인 건 맞는데, 여기서 학살당한 사람 거의 대부분은 무고한 시민들이었어요. 그래서 이거에 관련해서 현재 이제 특별법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유족의 명예를 되찾는 그런 특별법이 만들어진다는 거. 어쨌든 이 4.3 사건이 벌어지게 된 이유는 어쨌든 선거 문제 때문에 발생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유엔이 이제 남북 총선거를 실시하라. 거기서부터 이제 비롯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사회주의 세력들은, 공산당 세력들은 이걸 막아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복잡한 상황 가운데 50 총선거가 실시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성립되었던 국회가 바로 제헌국회고 헌법이 제정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헌법이죠. 헌법. 대한민국이 3.1운동의 독립정신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계승한 민주공화국임을 선포하게 되죠. 단 여기서 누가 참여하지 않았냐면 김구와 사회주의, 공산주의 세력과 제주도 일부 지역은 참여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국회에서 간선제를 통해 간선제, 이제 국회의원들이 뽑는 선거야. 국회의원들이 뽑아서 이승만이 1대 대통령, 초대 대통령으로 탄생되게 되죠. 현재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이제 국민이 직접 뽑잖아요? 국민이 직접 뽑으면 바로 직선제, 직접 선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승만이 대통령이 되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국내에 선포하게 됩니다. 그 날짜가 바로 1948년 8월 15일이죠. 광복도 1945년 8월 15일이잖아? 그래서 이 8월 15일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광복과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날이라는 거. 자, 근데 이 북한은 그렇다면 어떻게 됐을까? 북한은 우리나라 이게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난 지 한 달 뒤쯤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명칭으로서 국가를 성립하게 되죠. 뭐 우리나라는 국가를 인정하지 않지만 뭐 자기 나라는 국가니까. 근데 솔직히 말하면은 이 조선 민주주의 인민인데 모순되는 게 두 가지, 세 가지나 보이죠. 일단 민주주의가 아니잖아요. 북한은 지금. 그쵸? 그리고 인민공화국인가? 전제공화국, 전제죠. 뭐 인민을 위한 정책을 별로 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공화국입니까? 김신의 국가잖아요. 그쵸? 아무튼 김간의 공화국, 김간의 전제군주제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자, 퀴즈타임.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서는 한반도에 임시정부를 세워 최대 5년간 신탁 통치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김구와 김규식을 평양에 가서 북한의 지도자들과 남북협상을 시도했다.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국회의원을 선출한 총선거는 50총선거이죠. 자, 그리고 이거를 헷갈리는 사람이 있던데 이때 당시의 좌익은 사회주의, 소련을 의미하고 우익은 자본주의, 미국을 의미합니다. 일단 우익에 이제 민족주의도 포함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잠깐 쉬었다 6.25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